예, 안녕하세요. 자, 이동시의 동물 담당인 김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시의 이야기 담당 정혜윤입니다. 예, 오늘 사실은 릴레이 스피치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번 마지막 코너만은 저희 같이 둘이서 얘기하는 토크 자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토크 제목은 당신의 저항은 무엇입니까? 인데 저희가 이제 저항통신이라는 것을 이제부터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저항통신을 하면서 당신이 저항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 그냥 한두 명이 하는 저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두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은 것이고 저항의 대상도 각자 다릅니다. 뭐 같을 수도 있지만 그 질문을 한다는 뜻은 저희도 다 답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토크의 제목은 당신의 저항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근데 그 저항통신이라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안내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구독 서비스가 아닙니다. 저희가 구독자를 모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은 무슨 취향에 맞추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저항통신은 저항하는 분들의 연대를 위한 교진 장치라는 거. 그래서 무슨 뭐 여러분의 혹시 민원이 있다면 일일이 대응해 드릴 수가 없고 각자 워낙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점,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진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각자 저항하는 대상과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의견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을 들으니까 좀 전에 이제 이 직전에 홍석환 교수님이 숲을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숲에 가면 아 여기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근데 저는 저항 통신을 받아보시는 분들이 저희 통신을 받아보고 아, 여기 살아야겠다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저항을 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좀 나누어 봐야 될 텐데 네. 일단 저도 처음에 제가 꼽은 건 바로 이겁니다. 자연에게 뒤집어 씌우기에 저항한다. 저는 이거부터 일단 제 저항으로 꼽았어요. 사실 그 재작년에 이제 있었던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남아있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에요. 네. 이제 그 병이 한국에 돌면서 결국 끝내 뭐 아무 복잡한 일들이 많았지만 결론은 뭐였냐면 멧돼지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저희가 그동안에 이동시에서 냈었던 총서 제 첫 번째 책인데 여기에 이제 절멸에 해당되는 그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저희가 멧돼지에 관한 글을 제가 썼었어요. 그 멧돼지에 관한 글이 어떤 내용이냐면 차라리 옛날에 호랑이, 늑대가 있었던 시절에 그 동물들을 피해 다니던 때가 낫다. 지금은 그냥 나타난 즉시 다 죽이려고 하니까 제가 가장 못마땅한 건 그겁니다. 사실 아프리카에 있었던 병이 국제 유통망을 통해서 결국 한국까지 온 건데 그래서 한국에서 일부 멧돼지가 가지고 여기저기 옮겼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멧돼지도 엄연히 피해자인데 피해자인 멧돼지는 항상 죽여야 되는 원흉이 돼 있고 어느 순간 사실 그걸 옮기는 데 있어서 크나큰 역할을 한 축산체계 또는 사람들의 유통망은 갑자기 얘기도 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지금은 사실 얘기가 별로 안 되고 있는데 당시에 멧돼지에 대한 역학보고서만 발표하고 당국이 축산에 대한 역학보고서는 아예 발표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자연에다가 완벽하게 덮어 씌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그 멧돼지 글을 썼었습니다. 혜영 PD님은 어떤 거에 저항을 먼저 꼽을 수 있을까요? 절멸 이야기를 하자고 해도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네. 지금 당장 이제 어제부터 제가 머릿속에 맴도는 문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설의 문장인데 한 남자가 이제 그냥 사라지기로 마음먹어요. 나 아는 모든 사람하고 인연을 끊고 사라져버리려고 결심을 해서 진짜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뭐 통장도 정리하고 아파트도 정리하고 해서 정말 사라지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라졌는데 문제 네. 뭐냐면 누가 사라지면 그 사라졌다는 걸 누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라졌다는 걸 누가 좀 슬퍼해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요. 난 큰 결심을 하고 사라졌는데 이 사람이 사라졌음을 진짜 같이 슬픔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가 이제 출발인데 제가 어제부터 이게 이제 왜 이 얘기가 계속 생각이 나냐면 그래서 자기가 왜 이렇게 됐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처지가 됐는가 생각을 하는데 거칠게 말하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우리 시대에 시대 정신이 있었다. 뭐 행복에 대한 추구 아니면은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자유 이런 말들이 시대 정신으로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런 말들을 열렬히 환영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저항한 것도 아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한 적도 없지만 그냥 그 말이 내 삶을 그냥 흘러가게 했다. 그래서 그 말을 죽을 때까지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내가 행동했던 걸 그거거든요. 저희도 사실 저항이라고 그러면 당신의 저항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답하기 힘들어요. 그냥 아마 나는 웬만하면 적응하는데 아니 웬만하면 뭐 그냥 이렇게 맞춰서 하는데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렇게들 생각을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열렬히 환영하지 않았어요. 내가 싫어하는 거를 열렬히 원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결국에는 가장 후회하게 된다는 거. 저는 이게 저항하면 생각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신의 저항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을 하면 내가 열렬히 환영하지도 않았지만 열렬히 기다린 적도 없지만 근데 그냥 그렇게 살아버린 게 뭔가 이거를 한번 질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저항이라는 게 엄청 적극적으로 네. 자신의 어떤 자기가 저항한 대상을 정하고서 난 이거에 저항할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두 팔 벌려 환영하지 않은 것도 알았죠? 예. 사실 그것도 전 하나의 저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사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저항 중에서 지금 사실 제가 소개한 이동식 총수의 제목이 절멸에 대한 저항이라고 했는데 내가 사라지는 것 자체에 대한 저항. 왜냐면 존재한다는 건 원래는 그냥 맞아요. 주어지는 네. 기본 전제거든요. 네. 모든 존재에 있어서.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사라져 버려야 할 것만 같은 상황들이 초래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도 스마트폰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사라져야 될 대상으로 늘 분류되는 느낌이 듭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네, 그런 것들만으로도 그 불편한 감정조차도 저는 사실 저항 정신의 발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내 존재가 스르르 지워져 버리게 그쵸. 내버려 두지 않는 거. 그리고 내가 가치를 두는 생각이 별 볼 일 없다고 말할 때 아니 그거 별 볼 일 중요한 것 같은데 라고 말하지 않으면 생기는 어떤 일들에 대한 저항한다. 오늘도 제가 후배들하고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너의 저항은 뭐야? 막 이렇게 질문을 요즘 맨날 하고 다녀요. 저항은 뭐야? 저항은 뭐야? 맨날 맨날 물어보는데 우리 장난스럽게 그랬어. 우리 너무 적응을 잘해요. 우리 웬만하면 적응 다 하고 그다음에 적응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해드려. 이런 말을 농담으로 했거든요. 근데 사실 가장 심각한 저항 이야기 지금 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사는 줄도 모르고 내가 살려고 맘먹은 걸 하나도 못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생각. 그리고 저항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저항 뭐 괜찮은 단어지 하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살기까지는 잘 안 되는 거라는 거에 대한 저항. 이런 거를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네. 아까 너무 적응을 잘한다는 말이 좀 되게 재밌었는데 네. 저항을 안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보통은 좀 오버를 하죠. 더 나아가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자기가 원래 저항해야 되는 대상을 위해서 싸워주기도 하는 경우도 네,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너는 왜 예를 들어서 저항을 하는 사람한테 너는 왜 이렇게 삐뚤게 살아? 왜 이렇게 막 할 말이 많아? 왜 이렇게 이상해 사람이? 왜 이렇게 피곤하게? 뭐 이런 말들을 함으로써 저항군의 기세를 꺾는 이런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많고 우리도 보통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다시 이제 아까 책으로 절멸로 잠깐 돌아가면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이동 씨가 한 여러 가지 활동에 따라 나온 텍스트들이 다 이 안에 있어요. 네. 이 안에 있는데 저도 수동 씨 2년 때 쓴 글, 제가 쓴 글 중에 세상과 처음 맺은 관계는 잘 안 바뀐다고 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세상과 맺은 관계가 아주 수능적이라든가 혹은 아주 수동적이라든가 혹은 아주 좀 쓰레기 같다거나 하면 그게 잘 안 바뀐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두려웠던 거는 내가 세상과 처음 맺은 잘못된 관계가 그대로 가면 어떡하지?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수동시 때는 내가 처음 세상과 맺은 관계에 저항할 만한 단어를 갖고 싶다 했어요. 내가 좋지 않은 관계를 맺었는데 그거에 저항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 수동시 할 땐 그랬고 이 3년 절멸할 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을 쓸 때 내년 봄에 새가 울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됐잖아요. 그 앞에 한 문장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 한 문장은 우리가 이대로 이렇게 살면 지금처럼 그대로 살면 그거잖아요. 사실 미래에 대한 상상이 좀 바꿔놓을 수 있어요.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절멸을 할 때 절멸은 다 저희 상상의 글이거든요. 저희가 박쥐도 되고 멧돼지도 되고 한 상상의 글이 되게 많았는데 그 상상은 엄밀히 말하면 미래를 위한 상상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시대를 사는데 예전에 살던 그대로 산다면 안 좋을 것 같아 미래가. 그래서 이렇게 살면 좋지 않을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음에 저항한다.
네, 아, 이거 저는 예. 너무 그게 와닿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지금 기후변화 특히의 문제는 뭐 환경 파괴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냥 그대로 살았던 것을 계속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됐어도 아,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자주 해요. 그대로 살았던 것을 그대로 살면 사실은 이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대로 한 것을 멈춰야 되는 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데 그걸 저항이라고 생각 안 할 뿐더러 되게 쉬운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 문제 자체는. 왜냐하면 그대로 살면은 문제는 계속 있다는 건데. 그것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게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저항이 상당히 그러니까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순간 얻게 되는 활력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시선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지금 좀 이렇게 조금 느리게 걷고 있었는데 나 이거 저항해야겠다 생각하는 순간에 좀 바빠져요. 할 일도 많아지고. 그래서 저는 저항이 주는 생명력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다시 다 몸에 대한 걱정이 많을 때예요. 그 내가 뭐 갑자기 백신 맞고 후유증 생기는 거 아니야? 뭐 백신 맞고 누구는 어떻게 됐대?부터 시작해서 온갖 뭐 약간 느닷없이 약간 놀랄만한 저희도 지금 제 등 뒤에 앉은 애가 바로 막 코로나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데 흠칫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래서 이렇게 약간 뭐가 흔들릴 때 사실 나를 단단하게 잡아줄 가장 좋은 단어 저는 저항이라고 생각해요. 나 지금 이렇게 살았는데 아, 이렇게 그만 살아볼까 하는 순간 얻게 되는 그 세계의 활기가 있고 그 활기로 글을 한 편 쓴 다음에 어디 보낼 데 없을까 할 때 저항통신에 보내면 좋고 그 저항통신에 가면 이런 글들이 많다. 이게 저의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진짜 몸이 바빠집니다. 뭔가 저항을 하려고 하면 몸부림 자체를 쳐야 되니까 몸이 바빠지는 것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어디다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게 좀 그냥 순응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장을 보는 것만 그런 간단한 경험만으로도 자기가 장을 볼 때 그냥 순응하는 식으로 장을 보면 몸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정제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씩 카트에 담아가지고 쓱 밀고 가가지고 그냥 계산대 위에 쓱 올려놓고서 그냥 띡띡 찍으면 되거든요. 뭐 하나씩 담을 때 그 행동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근데 장을 볼 때 조금이라도 저항하려는 사람의 움직임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세요. 네. 하나 보고 뒤에 읽어보고 뭐가 있니 없니 막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포장이 있니 없니 일단 막 살펴보기 바쁘고 계산대에 가가지고는 그 다음에 보통 그냥 사람이 담아주는 비닐봉지에 그냥 뒷짐지고 보고 있지만 자기 뭐 에코백 꺼낸다고 막 주섬주섬 날리고 행동 반경이 커집니다. 뭔가 행동이 더 많아져요. 뭔가 더 진동이 있어요. 네. 그 조금이라도 다른 걸 하기 위하다 보면 바빠지고 몸에 땀이 나기도 하고 행동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항의 기본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마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네. 왼쪽 가슴팍에 네. 그 여기. 전기 신호로 저항을 표시하는 것을 하나씩 다 달고 나왔습니다. 네. 이 모든 생명체들은 사실 전기를 맞아요. 뽑으면 저항을 맞아요. 발휘하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이자 앞으로 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하고 또 권리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찌리리리리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찌리찌리가 좀 전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사실은 그것들이 모이면 저항이 커지면 대세에 그만큼 더 강하게 역행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플립이라는 시에 그 휴트만이라는 시인이 쓴 문장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이동 신이가 시도 한마디 한다면 그렇죠. 나는 전기 띈 몸을 사랑한다. 이게 19절에 그냥 찌리리리 너랑 전기통하고 싶다. 이런 건데요. 사실 그 저항이라는 거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 생각해봤자 뭐해 덧없어. 내지는 뭐 어디 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내지는 나 이런 생각도 못 해봤는데 저렇게 생각하면 참 좋네. 이 모든 게 다 모이는 곳이고 결국은 그냥 이렇게 투덜투덜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삶의 양식으로 내 삶을 다시 재구축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한번 써보고 한번 의견을 나누고 한번 모아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삶의 발명으로 여러 가지 우정의 발명, 삶의 사는 스타일의 발명, 친구의 발명,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의 발명 모든 게 이루어지는 홍석환 교수님의 말을 다시 한번 빌리자면 살고 싶은 여기 살아야겠다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동시라고 하는 단체가 특히 뭐 동물, 기후, 생태계를 이슈를 이렇게 주제로 활동하는 어떤 창작 집단인데 자연 결국 알아 스스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그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도 아마 거기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절멸에 저항한다는 것이 사실 포괄적인 주제입니다. 저희가 그 책의 제목도 그렇게 잡았던 이유도 네. 이 모든 것은 내 자신의 절멸도 포함해서 지구 전체의 절멸 또는 삶의 방식,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가치를 두던
다양한 삶의 방식, 네. 그 모든 것들이 소멸하는 걸 그냥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네. 내 개인의 그 소멸도 포함해서요. 네. 이런 것들을 모두 담아서 하는 정황이라면 여러분하고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자리라는 걸 꼭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채팅창에 올라온 글 보니까 홍 교수님의 그 숲 사진이 아름답다는 글이 참 네,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는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저항이 일단 크고요. 아, 저거 사라지면 진짜 아깝다, 아쉽다, 가슴 아프다, 뭐 이런 모든 감정까지 담아서 하는 거고, 또 하나 정말 그 저희 코로나 아까 제가 몸 이야기 잠깐 했는데요. 그전에는 저희가 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언젠지 모르지만 피트니스 열풍 엄청나게 불었었고, PT, 뭐 요가, 필라테스 이런 샵들도 정말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몸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은 시기인데 역설적으로도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몸에 대해서는 관심이 저렇게 많은데 왜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저렇게 없을까? 생명 혹은 생명력 혹은 살아있는 것 같이 사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없을까라는 의문을 좀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지금은 제가 계속 전기 찌리리 이야기하고 생명력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냥 살아있는 아직 심장이 뛰는 사람답게 여기 살아보자. 이 뜻인 것 같습니다. 생명에 대한 관심 갖고. 네, 뭐 그 정도 좋은 말이면 제가 보탤 건 없을 것 같고 저하고 같이 정경윤 씨하고 하는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우입니다. 저는 가짜 자연 기반 해법에 저항합니다. 사실 저는 그 자연 기반 해법에 되게 탐닉하고 있고 우리 기후 위기와 생물 다양성 위기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 실행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근데 요즘 지켜보면 너무나도 이 단어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그런 조치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가짜 해법에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소개를 이제 멸종 저항 중인 다둥이 아빠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세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멸종 위기의 시대에 제가 세 명의 아들을 낳아서 키우고 있다는 것이 막 생산을 많이 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실 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자연과 이 지구에 오염을 많이 끼치잖아요. 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앞으로 이 지구와 생태계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저항의 어떤 잠재적인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첫 아들이 5학년인데 우리 동물을 잘 보살피는 그런 수의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도 꾸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그 메시지는 자연 기반 해법을 제대로 보자고 하는 건데요. 요즘 여러 이제 그 정부 부처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렇게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그런 그 논의 과정 속에서 자연 기반 해법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참 되게 따뜻하고 좀 매력적이고 되게 좀 호감이 가는 그런 단어인데요. 사실 이제 그 들어보면 되게 긍정적인 느낌이 참 많습니다. 마치 이게 어떤 그 정치인이나 어떤 여당 야당을 떠나서 뭔가 글로벌 정책 기조를 가지고 우리 지구를 위해서 자연을 어떻게 잘 보살펴서 이 기후 위기와 생물 다양성 위기를 잘 극복할 것인가라는 그런 관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어떤 탄소를 감축하고 줄이고자 하는 여러 공학적인 조치와 달리 자연을 활용하자, 자연을 잘 보살피자는 그런 맥락일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 살펴보면 항상 이런 여러 그 스펙트럼 속에서 뭔가 어떤 국제적인 정서 또 내부적인 여러 정책을 만들 때 늘 이렇게 좀 선도되고 있는 하도 되는 말을 쓰고 있으면 예산을 투입하기 좋고 정책을 입안하기도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로 대상이 나무를 많이 심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0년 전부터 이 자연기반 해법이 국제사회에서 입안이 되고 쭉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후위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문제죠. 여러 가지 식량 문제, 물 문제, 재해 문제, 생물 다양성 문제를 자연을 잘 보호하고 복원하고 관리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의 액션은 보호와 관리와 복원인데 사실 보호가 가장 중요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은 보호는 눈에도 보이지 않고
약간의 복원적인 사업과 대부분 인간의 어떤 영리적인 목적이 같이 맞아떨어지는 관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네이처 베이스 솔루션은 사실 어떤 자연의 생태계와 생태계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우리 기후 위기와 생물 다양성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하는 건데요. 사실 태양력, 풍력, 그런 지력과 관련된 그런 그 재생에너지와 측면에서 비교하자면 자연을 활용하면서 생태계 기능도 충분히 그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해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 정도 이런 말들이 쓰이기 시작했고요. 근데 근원을 따져가다 보니까 이것이 생태계를 잘 보호하고 복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건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 개념을 가장 먼저 쓰고 런칭한 곳이 세계은행이더라고요. 뭔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잣대를 찾고 그러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그런 거를 동력을 찾다가 자연에 투자하겠다라고 뭔가 시작을 한 건데 자연에 투자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우리한테 이롭고 생물한테도 더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지구가 더 좋아야 되는데 사실상 다른 맥락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그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국제기구와 협약을 통해서 이 자연을 통한 해법 또는 생태계 기반의 해법 또는 어떤 자연기후 해법이라는 여러 가지의 유사한 말을 가지고 많은 그런 프로그램과 정책이 입안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 11월 달에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설정되어 있고 또 생물다양성 협약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좀 논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연 기반 해법이 진정으로 생물의 서식처와 지구 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실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지난 10년 동안 조금 이 자연 기반 해법이라는 이름을 들고 조금 인간의 경제적인 어떤 삶이나 또는 기업과 정부의 여러 가지 눈속임을 하기 위한 조치로 이용되었던 그런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연 기반 해법을 도출했을 때 가장 우선시되고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사업이요. 나무 심기 사업입니다. 우리가 나무 심으면 사실상 환경이 좋아질 거라고 다들 기대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나무가 많고 숲이 우거지면 당연히 지구의 온도는 떨어질 것이고 또는 멸종되거나 또는 서식처를 잃어버렸던 많은 이 동물들이 돌아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전에도 이 자연 기반 해법을 모토로 전 세계에 1조 그루의 나무를 심자. 1조 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지난 산업혁명 이후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3분의 1 정도는 다시 격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을 해서 1조 그루의 나무 심기 사업이 지금 10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여파로 지금 우리나라에도 산림청에서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생각이 가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그런 상황을 돌이켜 봤을 때 여러 많은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아니 1조 그루를 심으면 과연 이산화탄소 배출된 이산화탄소 30%를 격리할 수 있다라고 검증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과도한 주장이었고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좀 제한된 그런 학술적인 결과였다고 많이 좀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1조 그루를 심으려면 면적이 3억 5천 헥타의 땅이 필요한데요. 3억 5천 헥타르면 미국 땅덩어리의 3분의 1이고 중국의 3분의 1입니다. 이 많은 땅에 어디에 심겠어요? 기존의 숲에서 심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엔 나무가 없는 곳인데 그래서 주로 이 전 지구적으로 도입을 한 게 나무가 없는 아프리카의 초원, 사바나 그리고 여러 어떤 일부 사막과 습지, 초지 그런 지역에다 나무를 심어온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무가 있으면 사실상 뭐 탄소를 더 고정시킬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원래 본연의 생태계가 있고 그 환경에 잘 적응해서 수만 년 동안 살아온 그런 동식물이 있는데 그런 환경이 다 바뀌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여기에 어떤 고유한 어떤 나무를 심을 건가에 대해서도 어떤 단일 종의 경제림 위주로 식재를 해서 많은 생태계의 어떤 훼손을 유발했고 지역 원주민 사회에 많은 또 이렇게 고유성을 훼손했고 또 사실 그런 지역의 토양에 많은 탄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그 제한되고 단시한적인 어떤 조치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탄소가 오히려 배출되는 그런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자본을 투입해서 기업이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고 실제로는 탄소를 흡수하기는커녕 지구의 환경을 좀 더 망가뜨리는 상황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라는 비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바나의 이런 초원에 나무를 심는 행위, 또 여러 가지 브라질 아마존 유역에다가 이 유칼립투스라는 여러 가지 단일종의 경제림을 많이 심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문제가 되었던 저 캐나다의 어떤 바이오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렇게 큰 나무를 베어서 유럽으로 가고 한국으로 보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저 숲이 땔감이 아니다. 저 숲은 많은 야생 생명이 살고 있는 서식처이자 또는 우리 기후 환경을 지탱하고 있는 곳인데 저것을 함부로 베어내고 쓰고 하는 행동 또는 잘못 심는 행동이 오히려 기후에 더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 잘못된 기후 대응 차원에서의 자연기반 해법이 산림청의 30억 그루 사업에 대한 뭔가 연막의 어떤 언어로 쓰이고 있어서 지금 산림청에서 지난 5월 달에 산림총회, 국제총회를 유치하면서 썼던 슬로건이 산림의 생태계를 살리는 자연기반 해법이라고 하면서 기존의 나무를 베고 새로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을 저렇게 또 연출을 해 왔던 거죠. 사실 여러 가지 이 개도국의 어떤 산림 전용을 방지하게 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실제로 통계로 드러난 결과하고 실제적인 상황은 너무나도 다르고 실제 탄소를 흡수 격리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산림을 파괴하고 그 지역 원주민 사회를 오히려 이제 망가뜨린 그런 결과를 만든 부정적인 처리를 한 게 지금까지 어떤 우리가 잘못된 인식의 출발로 그런 상황의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지난 10년 동안 여러 가지 자연을 빙자로 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한 사업이 실제로 돈벌이는 되었지만 실제 어떤 자연의 개선을 기대하지 못했던 효과는 명명백백한 사례가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들을 조금이라도 더 잘 해보겠다고 하면서 또 따온 말이 또 자연 기반 해법이에요. 최근에 이제 이 물순환, 물 관리를 잘 해보겠다고 해서 이 가로수 하부에다가 이 물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요 사업을 실제 가로수 하나에다가 저 공사를 하는데 과거에 저 하나의 유닛을 만드는데 1,400만 원이 들었대요. 지금은 좀 가격이 다운돼가지고 한 700만 원, 800만 원 통용되는데 근데 실제 저게 물은 저장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저기 심어진 나무는 죽어버린 거죠. 실제 우리가 물순환이라고 한다면 나무가 잘 자라서 증발산도 잘하고 뿌리가 튼튼해가지고 그런 물순환이 어떤 지구과학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자연기반 해법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와서 물 담는 그릇만 만들고 실제 생물은 죽여버리는 그런 어떤 잘못된 현실이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공법을 연구하고 입안하는 이 정책적인 보고서에는 뭐 탄소를 흡수한 효과가 있었다, 또 물을 저장한 효과가 있었다 그런 것들을 또 계속 알려나가고 있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자연기반 해법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우리가 과도한 기대에 대한 어떤 그 뭔가 사람들한테 좀 기대치를 높게 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변해야 되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어떤 경제 체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어떤 술수가 숨어 있는 게 가장 크고요. 사실 자연을 잘 보호하는 게 중요한 건데 보호만 한다고 한다면 예산이 투입이 되거나 또는 뭔가 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는 일자리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되게 이런 사업들이 대규모 복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 조성하는 사업에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태 보존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찾아볼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탄소 흡수 능력, 그 능력을 더 이렇게 최대치 하는 그런 사업에 매진할 것인가에 우리가 많이 목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생겼던 많은 그런 근본적인 룰이 이 파리협정이나 지난 어떤 도쿄의정서에서부터 출발한 여러 가지 어떤 기후 관련된 그 법 규범이 어떤 근본적인 자연,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 해양, 갯벌, 원시림 그런 곳이 어떤 우리가 오랫동안 탄소를 격리하고 있는 탄소 저장고인데 그것을 잘 보존하고 있으면 탄소 흡수 능력으로서 그 가치를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
관리된 토지에 한정해서 인간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탄소 흡수원을 더 확보했느냐만을 가지고 뭔가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되는 사람만 굴러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자연기반 해법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랑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이 화폐 가치로 교환이 되고 산업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이제 10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틀을 시스템과 프레임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에는 또한 이 기업과 기존의 어떤 보수화된 그런 측면에서의 좀 어떤 녹색의 분치를 하는 그런 정도로 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기반 해법에서 중요한 것은 맥락은 자연이잖아요. 뭐 기반 해법은 그냥 우리가 붙인 말인 거고 정말 자연이 중요한 건데 과연 자연이 어떤 존재인 건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철학적인 질문도 던지고 논쟁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생명은 탄소인가요? 어떤 우리가 분해된 요소로서는 탄소일 수 있는데 탄소는 생명이 아닌 거죠. 그만큼 생명이 더 우리가 오묘하고 무궁무진한 어떤 그 균형점을 찾기에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있음을 다루지 않는 탄소 셈법이기 때문에 실제 생물 다양성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잣대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탄소나 물, 생명에 값을 매기고 거래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도덕적인 물음도 해야 될 것이고 제대로 그 가치를 주고 있는 건가에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연은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자연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건가? 야생 생명이 사라진 자연을 상상을 해봤는지 그런 것을 한번 토론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아마 이런 산림청의 30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자연의 권리, 숲의 권리, 나무의 권리에 저항하는 그런 활동을 해왔고요. 앞으로 계속 이런 활동을 또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마 이런 자연의 권리를 대변하고 활동을 해왔던 좀 저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의 시작은 제가 이제 도시에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논습지, 그린벨트에 공장을 짓겠다,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런 싸움에 같이 지원하고 또는 활동을 하면서 저 논습지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많은 생명의 가치, 또 논습지가 가지고 있는 탄소를 격리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부 잘못된 통계 자료, 제한된 통계 자료를 가지고 나무를 심으면 더 많은 탄소를 격리한다 또는 산소를 배출한다고 하면서 이 공장을 짓고 도시를 만들면서 조경 녹지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막 광고하는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절대 자연이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이루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 맞서서 활동을 해왔던 그런 저항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그 자연 산림과 습지 하천에서 아주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생명에 대한 좀 인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무자비하게 잘려지고 벌목되는 나무를 돌보고 활동하는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대상이 이제 도시 숲의 가로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자연 기반 해법이라는 그 키워드는 아직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말이 오염돼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붙들고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여러 많은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이 자연 기반 해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어떻게 더 착취할 것인가가 아니고 어떻게 잘 보호하고 잘 이렇게 쓸모있게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경제사회 시스템이 같이 바뀌어야 되고 이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시민들과 함께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거기에 대한 자연의 권리를 보장하고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나무를 베고 다시 심는다고 하는 그런 사업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 있는 깊은 산 속에서부터 물길을 따라서 그다음에 저 우리가 늘상 찾는 인근에 있는 산림, 경작지, 우리 마을에서 모든 할 수 있는 보호와 복원,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어떤 관리에 대한 조치를 좀 균형 있게 해 나간다면 우리 어떤 도시가 훨씬 더 이 자연에 기반한 어떤 생물 다양성의 위기와 기후 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탄소 중립
전략의 야심찬 계획으로 이 자연기반 해법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이것은 결국에는 양의 탈을 쓴 늑대 그린워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자연기반 해법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그런 실체적인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무생명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이 해법은 탄소 중립으로 위장된 탐욕의 자연 착취 해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분들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이 저항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멸종 반란 한국에서 반란을 조직하고 있고 이곳저곳 저항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가서 저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지금 사진 보고 계시죠? 어마어마하게 큰 탄광이고요. 그 위로 작은 아파트들과 사람 사는 집들이 보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저한테 큰 어떤 느낌을 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이거를 이겨보려고 집에서는 탈플라스틱과 할 수 있는 모든 것, 여러분들 우편물을 왔을 때 스티커 다 떼고 이 분리수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타고 다니던 차를 버리고 대중교통을 사용하고 있고, 또 햇빛 발전소 조합원도 하고, 집에도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은데 제 집이 아니다 보니까 못하는, 그러면서 참 이 집 가지지 못한 자의 서러움을 느끼는 그런 경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위를 하다가 사지가 들려가지고서, 제가 덩치가 큰데요, 경찰들 넷이 달라붙어가지고서 사지를 붙잡고 들어가고 경찰서에 연행도 되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다 기후위기를 막아보려고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점점 더 회의감이 들고, 우리가 정말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절망감에 많이 빠집니다. 이 거대한 지구에 뚫린 구멍, 이 거대한 구멍에 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의 존재, 이 집들이 얼마나 작게 보이는지 마치 거기에 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저는 추출주의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추출주의가 익숙하지 않겠는데요. 추출주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기후위기를 낳았었던 모든 것들, 그리고 기후위기의 거짓 해법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의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오미 클라인,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읽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여기서 6장에 추출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한국어로는 조금 다른, 좀 느낌이 좀 다르게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영어책을 그냥 번역을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추출주의는 지구와의 비호혜적이고 지배적인 관계, 온전히 취하는 관계를 일컫습니다. 취하면서도 돌봄을 통해 재생 혹은 미래의 생명을 지속시키는 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추출주의는 생명을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며 오로지 다른 누군가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환원합니다. 복잡하고 오묘한 생태 시스템을 자연자원으로, 산을 광물 채취의 방해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추출주의는 또한 인간을 무한히 착취할 수 있는 대상 혹은 국경 밖이나 감옥, 보호구역에 가두어야 할 사회적 짐으로 취급합니다. 추출주의 경제는 삶의 다양한 구성요소 사이에 밀접한 연결을 대상화하고 무시합니다. 연결된 존재들을 떼어놓음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은 아무런 고려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렸지만 추출주의의 다른 이름은 성장, 이윤, 효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착취일 수도 있습니다. 식민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출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저항을 통해서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은 북미의 선주민들,
혹은 아프리카나 남미의 원주민들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추출주의는요, 이 추출주의가 나타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우리는 이 추출주의를 통해 가지고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광물을 채취를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과 자연의 모든 것들을 쪽쪽 뽑아내는 그런 상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흔히 추출주의를 화석 연료 산업과 연결시키는데, 제가 땀이 난다고. 네, 고맙습니다. 땀이 아니라 눈물 같아요. 이 추출주의를 화석연료 산업이랑 연결을 많이 시켜요. 왜냐? 땅을 캐가지고서, 광물을 캐서, 화석연료를 캐서 그걸 태움으로 인해 가지고서 기후위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추출주의는 그걸 넘어서요. 지금 그린 뉴딜이다, ESG다, 우리가 눈만 돌아보면은 SNS나 무슨 인스타그램 같은데 광고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다 추출주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추출주의는요, 맞습니다. 화석연료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아니요, 그 이전에는 금도 캐고 많은 것들을 캐냈죠. 나무도 베고. 처음에는 어떤 경제적인 형태, 어떤 땅을 파가지고서 무엇을 쓰는, 사용하는 경제 형태로서 우리가 이해를 했었는데, 점점 화석연료 산업이 확장되고 기후위기가 다가오면서 이거는 하나의 어떤 삶의 방식, 자본주의 물질 문명을 드러내는 개념이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사진에 보고 계시지만 굴뚝에서 엄청나게 많은 연기가 나오고 있고요. 땅을 파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엄청난 파괴, 그리고 폐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모르고 계속 살아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인간이 이 주변 모든 것들을 다 자원으로 삼아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서 모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이것이 추출주의입니다. 이것은 자연 환경에 대한 것만으로 멈춰지지 않아요.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명들을 인간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 시스템, 그리고 이 공장식 축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농업이 엄청납니다. 세계에 있는 농경지의 4분의 3 가까이가 공장식 축산 시스템, 혹은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 사람이 먹을 고기를 키우기 위한 동물들, 그들을 먹일 사료들을 만드는, 재배하기 위한 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바다가 엄청난데요. 이 바다에 있는 어류들이, 물살이들이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 너무 많이 잡았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이 동물들을 인간의 욕구 해결을 위해 가지고서 우리에 가두고 삶의 터전으로부터 떼어내고, 그런 행동을 인간들이 계속 해왔습니다. 최준호 선생님께서 자연 기반 해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나무를 베면은 나무만 베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태 시스템, 동물들, 그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 그들이 가졌었던 모든 연결들, 자연과의, 삶의 터전과의, 그리고 다른 자기 가족들, 혈족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이 자본주의의 추출주의는 진행이 되어 왔고, 기후위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질 문명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만을 보겠습니다. 지금 또 어마어마하게 큰 사진이 보이시죠? 이거가 지금 브라질 세라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아마존 밀림 지역의 외곽에 있는 숲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난 5년 동안에 800제곱킬로미터의 땅이 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농경지가 되었어요. 이 농경지는 카길이라고 하는 초국적 기업이, 식품 기업입니다. 이 카길이라고 하는 초국적 식품 기업이 전 세계 패스트푸드점에 팔릴 닭, 치킨이라고 불리는 것을 키우기 위한 사료 재배용으로 만든 땅이에요. 그런데 이런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요. 단지
자연을 나무를 파괴하는 것 혹은 다른 동물들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또 엄청나고요. 이런 방식을 고치지 않고서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리고 오히려 축산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연, 동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추출주의는요, 사람의 노동력도 추출을 하고 뽑아내고 사람의 생명도 빼앗고 생명의 진을 뽑아냅니다. 물론 착취는 이전부터 있어 왔어요. 하지만 화석 연료가 발견이 되고 증기기관이 발명이 돼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자본주의 경제가 확산을 하면서 이런 시스템은 훨씬 더 강화되었습니다. 초기 탄광에서는요, 여성, 아동, 노동에 의해서 많이 의제가 됐었고, 그 당시에는 노동권, 인권이라는 개념도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착취와 추출이 이루어졌고요. 한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뒤안에 있었던 착취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민주화가 되었다고, 국민 1인당 소득 3만 불의 시대가 되었다고 이런 추출주의, 이런 착취는 없어졌을까요?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열정페이든, 그리고 이 폭염 속에서 노동자들은 여름에도 계속 죽어가고 있고, 청년들은 앞길을 막막해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하나, 착취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상하게 아프리카라든가 이 유색인종들이 있는 가난한 나라만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지. 사실 추출주의는 위계주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무엇을 뽑아낼 때, 무엇을 파괴를 할 때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 자본주의 선발 국가들이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뭐 남미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의 자연 자원, 참 이 생태 시스템인데 그걸 자연 자원으로 파악을 했죠. 그리고 사람들까지도 다 수단으로 대상화하고 타자화하고 사용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과는 다른, 위계가 낮은 차원이 다른 존재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떤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기후위기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산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맞는 소리들입니다. 문제는 재생에너지로 간다고 해가지고서 추출주의의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요, 코발트 혹은 리튬, 태양광이라든가 전기자동차에 쓰이는 배터리, 이런 거에 필수적인 이 광물들입니다. 이런 광물들을 캐내기 위해서 여전히 땅은 파헤쳐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땅이 파헤쳐지고 있고, 거기에서 또 사람들의 진을 빼는 그런 식의 착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고, 그 방향성은 맞지만 어떻게 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를 사용하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멈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성장을 추구하면서 기업들의 이윤을 보장하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원만 바꾼다고 해가지고서 기후 문제와 그것과 연결된 다른 문제들이 해결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반란은 단지 기후위기 극복, 온실가스를 조금 더 줄이는, 여기에서 멈춰지지 않는 이 추출주의를 제 저항의 대상으로 혹은 반란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삶의 방식,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서 우리는 담대한 사회적 전환을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실천은 그런 담대한 전환, 그런 담대한
변화의 상상력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출주의의 문제의식을 조금씩 더 확산을 시키고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에 작게 보이는 사진에는요, Keep it in the ground라고 써 있습니다. 땅 속에 그냥 두라는 거예요. 화석연료 이야기입니다. 독일에 있는 반석탄 활동가들이 써놓은 플랜카드를 공중에서 찍은 건데요. 그 위에 보이는 또 영어 플랜카드가 있어요. Respect existence or expect resistance.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존재를 존중하거나 그게 아니면은 저항을 예상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지금 네바다에서 리튬 광산이 들어설 자리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선주민들과 기후 활동가들이 내건 플랜카드예요. 그리고 이것이 저는 저희들의 가치를 잘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존재를 지키기 위한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공존의 존재,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추출주의 말고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저항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함께 이 생명을 위한 반란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홍석환입니다. 앞에 두 연사분께서 굉장히 훌륭한 저항을 하고 계신데 저는 오늘이 저항이니만큼 저항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아주 소소한 저항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소소하게 큰 저항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저항의 주제는 나무 심기에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 제가 PPT를 띄워놨는데 아주 큰 나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안타깝게도 태풍에 의해서 가지가 떨어져 나갔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지가 떨어져 나갈 때 가지만 떨어져 나가는데 옹이까지 다 떨어져 나가면서 몸통의 3분의 1 정도가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가 쓸모가 없어지면 과연 이게 쓸모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쓸모가 없어졌다고 인간이 판단하면 이 나무는 빨리 잘라 없애고 작은 나무를 새롭게 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에 저항을 하고 모든 생명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나무는 잣나무인데요. 한 70년 전후 정도 되는 상당히 오래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뒤에 생명을 다시 보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살면서 딱따구리라는 그 개체를 확인한 것은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딱따구리라는 만화 영화를 보면서 컸는데 우리나라에는 딱따구리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대학교 졸업할 때쯤 숲에 딱따구리가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었죠. 그만큼 우리가 자랄 때 자연이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도 없이 자라왔던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큰 곳인데 이 큰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한 45cm 정도 되는 큰 까막딱따구리를 보듬고 있었습니다. 한번 쭉 넘겨보시면 까막딱따구리가 뒤에서 앉아 있다가 다시 앞으로 오고 살짝 눈치를 보면서 자기 새끼들을 그 안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옹이가 떨어져 나간 큰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까막딱따구리의 생명을 번창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무도 스스로 살아가면서 다른 생명한테 또 좋은 서식처로서의 도움을 주고 있는 이런 상부상조의 자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끼들한테 먹이를 주고 열심히 먹이를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먹이를 가지러 갈 때는 새끼들은 둥지 안으로 쏙 숨어서 보이지 않죠.
그리고 다시 와서 또 먹이를 줍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서 이 큰 나무를 잘라 없애고 빨리 작은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이 45cm가 넘는 까막딱따구리의 입장에서는 이 큰 나무가 없으면 우리나라에선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공부를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공부는 망치로 한다는 신영복 선생님의 이 말씀을 굉장히 새겨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망치로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산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아무런 생명체가 없을 것 같은 바위 덩어리들만 있는 전석지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 그리고 자연이 들어와서 나무가 자랄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비춰 보여주는데 만약에 내가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저 안에서 단 한 주도 심을 수가 없겠죠. 근데 저게 숲이 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 이런 궁금증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죽을 때까지는 저건 숲이 안 될 거야.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에 다녔는데 그것을 깬 제 머릿속에 망치를 들이밀어준 숲이 바로 이 사진에 보이는 숲입니다. 2003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때 처음으로 갔었는데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숲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자연의 이치를 그래도 많이 깨닫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곳을 보면서 내가 너무 초라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더 분발하고 그 다음에 자연을 보는 눈이 완전히 새롭게 변한 그런 숲을 보여준 곳입니다. 제주도의 고짜알 숲인데 저 숲을 밀고 골프장을 만들려고 했었던 그런 숲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골프장을 어떻게 막을까 하고 갔었던 그런 숲입니다. 2003년도 사진이라서 이렇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숲에 딱 들어갔는데 바위밖에 없는 숲에서 바위밖에 없는 산이죠. 이 바위밖에 없는 산에서 숲이 거대하게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훌륭한 숲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 감동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많이 깨지는구나. 그리고 자연은 이러한 바위덩어리 위에서도 너무나 훌륭하게 숲을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짜알 숲은 지금은 이제 그 전에 골프장을 아무런 쓸모가 없고 골프장을 만들려고 했었던 숲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숲으로 여러분들이 관광지로 잘 다녀오는 그런 숲이 됐는데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바위덩어리밖에 없는데 모든 자연이 정말로 질서 있게 어우러지게끔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나무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심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무 한 주도 심을 수 없는 곳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생명체를 그 바위숲 자체가 기르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조금 커서 2003년도니까 한 20년 정도 지났는데요. 이 나무들이 조금 많이 커서 이제는 이 정도 밀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 나무들을 과연 누가 키웠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자연이에요. 이 자연이라는 한자는 정말로 제가 접하면 접할수록 너무 대단한 그 한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스스로 그러한 거죠. 인간이 케어한다 이런 말을 들이밀을 수가 없는 그냥 스스로 그러한 거예요. 모든 우주의 생명인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일개종인 하나의 인간이 그것을 케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오만을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가 바로 자연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동양의 사상적 관점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있는 그대로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을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위대한 자연이 후손한테 전해질 수 있게 그대로 유지해주는 그런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나무를 심어도
필요가 없는 자연의 힘이죠. 이런 숲을 제가 제주도에 그러면 제주도의 독특한 상황이야. 그렇게 약 20년을 또 지내왔습니다. 근데 지난 봄에 그 생각도 또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것은 제주도의 특수성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륙에도 그런 숲이 있더라고요. 이 돌덩어리밖에 없는 산 속에 아주 빠르게 숲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심을 수 없는 그런 숲에 상당히 비슷한 고밀도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죠. 제주도에는 상록화렵수가 자라고 여기에서는 내륙이니까 낙엽화렵수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심는다? 불가능한 일이죠.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까 제주도 곶자월에서 제가 찍었던 사진과 이곳의 사진은 상당히 비슷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한 15년 전후 된 숲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사람이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몇 주 심지 못했을 건데 자연은 그냥 이렇게 아름답게 숲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스스로 그러한 거예요. 이 나무도 자연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자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뷰를, 경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얼마나 좋게 지금 유튜브에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색감, 이 숲속에 들어갔을 때 자연이 만들어내는 색감, 그 다음에 그 냄새, 향기, 아름다움, 빛과 식물이 만들어내는 그 색은 이 숲속에서 나오기 싫은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그런 생각을 만들어주는 그런 숲이었어요. 화면이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면이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나무를 이렇게 심을 수 있겠냐 이거죠. 이것은 자연이 만들어내는 위대함이고 우리는 그것을 즐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오래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숲은 15년 정도 된 건데요. 이 숲은 1000년이 넘은 몇만 년 된 숲이라고 보입니다. 아이가 한 명 걸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는 자연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이런 숲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나무를 너무 심는다고 그래왔기 때문에 이런 숲을 만들어내질 못하죠. 자연의 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숲 속에 들어갔을 때 자연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숲입니다. 근데 이 숲이 왜 만들어졌는지도 제가 그냥 봤으면 와 좋은 숲이다 이랬겠지만 제주도의 곶자월 숲을 보면서 그 이치를 이해하기 시작했었던 거죠. 돌덩어리 속에서도 자연은 거대한 숲을 키워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곳에서도 거대한 숲을 시간이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그 생각을 저한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교과서를 버리고 실제 걸어서 들어갔을 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숲속을 걸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좀 더 아름다운 곳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겠죠. 우리나라에 이런 숲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나무 심기에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나무를 베는 것을 저항해야지 심는 것에 저항하는지는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숲을 보여주고 싶고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나라가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못 볼 거예요. 우리나라가 삼천리 금수강산이 되는 것을. 근데 내 손자 정도 되면 한번 그 후세대가 삼천리 금수강산을 좀 보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삼천리 금수강산이 아니에요. 1888년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경복궁 뒤편에 보면은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삼천리 금수강산이고 일제강점기 때 나무를 다 우리가 수탈당했고 6.25 전쟁 때 나무가 다 사라졌다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미 1800년대 말에 우리나라 산은 나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나무를 해와서 파는 나무꾼이 조선시대에 굉장히 많은
직업군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옛날 사진을 보면 이렇게 나무꾼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으네요. 이유는 나무를 떼서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나무 떼서 에너지를 얻지는 않죠. 근데 왜 나무를 자꾸 심을까요? 이 나무를 떼기 위해서 한 나무들은 심은 게 아니에요. 자연이 길러준 거죠. 우리가 자연이 길러준 거를 얻어다 썼는데 안 얻어다 쓰면은 자연이 그냥 계속 길러주겠죠.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되기 전에 우리나라 숲은 산에 나무가 있는 곳이 딸랑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무려 93%가 숲에 나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심을 곳이 없어요. 사람이 심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이 심어준 거예요. 우리나라 숲은 늙은 숲이 아니고 아까 1000년 된 숲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30년이 넘었다고 늙은 숲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빨리 베고 나무를 또 심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0년이 된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석탄을 떼는 거, 연탄 떼던 기억이 거의 사라져 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연탄이 뭔지도 보지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바뀐 게 1980년대 후반이에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단지 7, 8년 동안에 석탄이 석유와 천연가스로 전부 다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석탄은 언제 들어왔느냐? 옮겨가면 1960년대에 석탄이 들어옵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나무를 뗀 거죠. 그러니까 1960년대 나무에서 석탄으로 바뀐 시점이 우리나라 나무의 나이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30년, 40년 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치 나무를 심어서 우리 산이 푸르러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거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은 곳은 이렇게 형편없는 숲이 돼 있고요. 심지 않은 숲은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숲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 누가 숲을 가꾸냐 이거죠. 저는 숲은 자연이 가꾸고 사람은 단지 훼손할 뿐이죠. 숲 가꾸기라는 이름은 자연에 돌려줘야 되는 이름이고요. 사람이 쓰면 안 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숲 가꾸기예요. 온전한 생명을 잘라서 눕혀놓는 것이 가꾸기라고 한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단어를 잘못 쓰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숲 가꾸기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모든 생명의 터전과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 죽이면서 숲 가꾸기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무를 심습니다. 이렇게 심은 나무는 자연이 키워주는 나무와 경쟁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 심었기 때문에 자연이 키워주는 나무는 없애버려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스스로 그러한 것을 없애버려야지만 내가 심은 것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역행을 하고 있는 행위를 만들어줍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숲 가꾸기예요. 나무 심기입니다.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서 키워주는 나무가 몇 배가 더 많은데 그것을 다 버리고 내가 심은 나무만 자라게 하는 것. 사진에 보면 빨간 동그라미 조그맣게 친 거, 그거 한 주가 심은 나무고요. 나머지 모든 나무들은 자연이 스스로 길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한 2, 3년 지나면 이 자연이 길러주는 나무는 다 잘라서 또 죽입니다. 이게 숲 가꾸기고 사람이 나무 심기를 하는 행위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것은 숲 가꾸기를 가장 잘한다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교과서로 가지고 오는 나라 독일의 산림활동가가 얘기를 한 겁니다. 숲 가꾸기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정확하게 찝었어요. 도축업자를 보고 동물을 보살피는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죠. 어린 나무 가꾸기라는 말은 어린 나무들을 전기톱으로 잘라서 간격을 넓히는 작업을 일컫는 거예요. 닭을 기르다가 닭의 밀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 밀도의 절반을 죽이는 행위를 닭 기르기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조금 더 자란 후에 또 나무를 베는 것을 솎아베기라고 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숲가꾸기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나무를 베어버리는 곳에선 언제나 예외 없이 남은 개체들도 허약해져요. 약해져요. 옆에 있는 생명이 내 친구가 죽어가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강하게 자라냐 이거죠. 그리고 나무들의 관계망, 사회 시스템도 사라지게 되죠. 벌목을 하면 나무는 절대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 심기를 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꾸기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숲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내 세금을 들여서 나무를 계속 심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숲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자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연급 보셨는데 우리나라 30년 이상이 많아서 연급이 이상하다고 얘기했는데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첫 번째 가장 어린 게 30년 이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두 번째까지밖에는 나무가 없어요. 세 번째 이상은 한 곳도 없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자연은 쉽게 사람이 못하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또 다른 곳인데요. 여기도 바위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나무를 심을 수가 없는 곳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섬입니다. 섬이 황폐해졌으니까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너무나 훌륭한 숲을 만들어주죠. 이런 숲도 만들어주고 아까 보셨던 사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질서를 잡아갑니다. 이것은 한 70년 정도 된 숲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는 정말로 희소한 숲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숲이 80년, 90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변해서 마지막으로는 이게 한 200년 정도 되는 숲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보면 이렇게 나무가 꽉 들어차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질서를 잡아가는 숲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숲이 만들어졌을 때 이런 숲은 우리나라의 1%, 0.1%도 안 될 겁니다. 이런 숲이 거대하게 만들어졌을 때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멸종된 가장 큰 딱따구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살았던 큰악새인데요. 이 큰악새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큰악새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숲을 자연에 맡겨두면 30년 후, 50년 후면 이 큰악새가 우리 주변에서 죽은 나무에 둥치를 딱딱딱딱 거리면서 우리랑 같이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저항에 대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오버했는데 큰악새가 사는 숲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 심기에 함께 저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